자, 23장 시작하기 전에 두 쪽 정도에 걸쳐서 음, 종의 이제 그 도입과 관련된 도입부에 해당하는 그런 설명이 있어요. 발제자가 요약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부터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제자께서 관련해서 뭐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해주시고요. 질문은 따로 없습니다. 음, 네, 그러면은 발제 과정에서 간략하게 요약을 이미 해주셨는데 뭐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본의 운동은 자본가가 화폐를 투하해서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구매하는 과정으로 시작이 되죠. 이른바 산업자본의 운동인데 이 과정은 유통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1권, 3편, 4편, 5편에서 살펴본 건 생산 과정이었죠. 즉 생산수단과 노동력이 결합해서 예, 잉여 가치가 증식된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져 나오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예, 만들어진 상품을 자본가가 다시 화폐 형태로 전환시키는 판매 과정이 이어지는데 이것도 이제 유통 영역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이제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자본주의적 생산이 무리 없이 진행되려면 우리가 이제 주로 살펴본 건 그 중에서 생산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권의 부재가 자본의 생산 과정이고, 자, 2권의 부재가 자본의 유통 과정입니다. MC하고 C'M, M'의 과정인데, 뭐 얼핏 생각하면 1권 1편에서 우리가 이미 단순 상품 유통이라는 규정 하에서 에, 구매와 상품과 화폐 사이의 구매와 판매를 살펴본 것처럼 보이지만 1권 2편에 가서 화폐가 자본으로 전환된 다음에 비로소 이제 그 자본으로서의 화폐, 자본으로서의 상품이 언급되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그런 운동, 어, 상품부 화폐가 자본으로서 유통 영역에서 운동하는 과정은 아직까지 우리가 살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2권에서 다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본이 자기 유통 과정을 정상적으로 통과한다고 전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권에서 다루어야 될 이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일단 네, 젖혀놓고 살펴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자본론 3권에서 다루는 잉여가치 분할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에, 생산적인 영역에서 기능하면서 가치와 잉여가치를 포함한 상품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는 게 산업자본가인데 그래서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가치를 최초로 이윤의 형태를 취득하는 게 산업자본가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 현실에서는 이런 산업자본가가 잉여가치를 온전히 다 독식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그것들이 이제 지배계급의 여러 분파들에게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가가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구매하는 과정, 산업자본가가 그리고 생산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을에서 이제 개입하는 상업자본이 등장하게 되고 이 상업자본가는 이런 역할을 산업자본가를 대신해서 하는 대가로 이윤을 요구하게 되죠. 이른바 상업이윤이 여기서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자본가와 상업자본가 모두에게 그 화폐 형태의 자본을 대부하면서 그 대가로 이자를 낳아서 가치 증식을 하는 그런 형태의 화폐 자본가들, 대부자본, 이자 낳는 자본이 충돌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자본이라도 그것이 자기 역할을
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간을 필요로 하죠. 토지가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예, 토지도 사적 소유의 대상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이것을 일정 기간 임대하면서 지대를 요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자본과 희화의 노동자들이 생산한 잉여 가치가 추가적으로 상업이윤과 이자와 지대로 이제 나누어지는 과정이 예, 분석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내용들은 3권에서 다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아직 다루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의 축적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축적을 추상적으로 직접적 생산 과정의 단순한 하나의 계기로 잘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룰 될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일단은 배제한 한에서 단순한 상황, 단순화시킨 상황에서 이 자본은 일권 수준에서 축적을 살펴보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방식이 한편에서는 이제 필요하고 유용한 방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스가 자본주의 경제를 분석하고 설명할 때 이른바 추상에서 구체로 나아가는 방식, 본질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이제 현상에 점점 가까이 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고 그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 자, 자본은 2권하고 3권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잉여가치 이제 본질을 변경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문제는 2권, 3권에서 이제 다루게 될 잉여가치 분할과 유통의 매개 운동은 축적 과정의 이제 본질을 오히려 흐리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1권 수준에서 이런 현실에서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 오히려 그 실체와 본질을 은폐하는 현상들을 배제하고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장으로 넘어가네요.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3장. 네, 발제자께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합니다. 그 775쪽에서요. 775쪽이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노동기금이라는 네, 네, 개념이 나오는데 네, 이게 살짝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서요. 그래서 네. 그 좀, 네. 노동기금이라는 그 단어는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24장 5절의 그 주제이기도 하죠. 네. 근데 이거는 그 직접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 생존 또는 이제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재원 또는 그 재원이 전환되는 생활 자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네, 질문 내용에서 노동기금이 영주를 위한 부용노동에 생산된 생산물까지를 포함한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죠. 영주를 위한 부용노동은 잉여노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동기금은 다른 말로 생각하면 이제 필요노동이라고 생각해도 될 거예요. 뭐 더 정확하게는 그 필요노동에 이제 해당하는 네, 생산자에게 생산자의 그게 이제 필요한 보자. 아이고.
예, 여기서 보면은 뭐 우리 이제 오늘 공부할 범위에서 나온 설명에 따르면 노동자의 개인적 소비를 위한 재원인데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이게 임금 형태로 지불되는 자본가 입장에서는 가변자본인데 자본주의적 생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접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존, 예, 과 생활의 유지를 위한 그런 재원은 항상 필요하겠죠. 예, 그게 바로 노동기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그게 왜곡돼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마치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자기 호주머니에서 이제 돈을 꺼내서 임금이라는 형태로 선불하는 것처럼 나타나는데 사실은 그 독립적인 과정, 따로 떨어진 고립된 과정이 아니라 연속적인 재생산의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 이전기의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 일부라는 게 이제 명확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본주의와 다른 사회에서는 이 노동기금 자체의 실체가 너무나도 이제 명확한데, 오히려 이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이제 화폐 형태의 임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본질이 은폐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두 줄에 보면은 이제 부르주아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이런 이제 그 노동기금 자체가 예, 어떤 식으로 그 예, 혼란스럽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이야기해 주시고요. 음, 다음 질문은 24장에서 나오는 거라서요. 아, 이게 이제 네. 그 800쪽이 24장인가요?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 부분은 잠시 입어놓고요. 조금 더 진행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 23장에서 뭐 질문 또는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뭐 생산적 소비와 개인적 소비에 대해서는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산적 소비는 생산 과정에서 이제 생산 수단과 노동력을 소비하는 걸 이제 의미하죠. 근데 이제 그 개인적 소비는 예, 노동력을 이제 재생산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제 그 노동자에게만 국한된 이야기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자본주의적 생산을 위해서 노동력의 유지와 재생산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이제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생활 수단을 소비하는 것조차도 자본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질문했던 이제 노동기급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3장의 제목이 단순재 생산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단순재 생산은 사실은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가가 잉여 가치를 전부 다 자신의 개인적 소비를 위해서 탕진한다라는 조건이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그 단순화시키는 어쩌면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면서 막스가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정 하에서 뚜렷하게 이제 드러나는 그런 이제 본질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 이런 그 재생산이라는 과정, 그 연속되는 반복되는 과정이라는 게 그 이전에는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없었던 사실을 드러내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본가가 그 자신의 것이라고 이제 늘상 주장하는 자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776쪽의 이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이미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가변자본은 자본가 자신의 재원에서 투하되는 가치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전기에 노동자가 생산해준 가치 일부만을 임금이라는 형태로 지불하는 것뿐이다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뭐 또 다른 얘기가 나와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과정이 있기 이전에 제일 처음에 자본은 그러면 어디서 나왔겠느냐? 그건 자본가의 수중에서 나온 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최초의 자본, 이른바 시초 축적이라고 이라고 이제 부르는 이런 과정조차도 우리가 이건 이제 나중에 일곱 마지막 시간에 살펴볼 내용인데 결코 이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폭력과 수탈의 결과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네, 그런 이제 최초의 자본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딱히 여기서는 이제 그 문제 삼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막스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최초의 자본의 정당성을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생산이라는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면은 자본의 실체가 너무나도 뚜렷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투자는 이제 제가 조금 의미로 변경을 했는데 최초의 자본 100억 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론 현실과는 다르지만 자본가 또는 자본가의 조상이 대단히 열심히 노동해서 그리고 근검절약해서 모은 종잣돈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해 주자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진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입니다. 자, 이 100억 원의 그 자본이 투하돼서 생산 과정을 거치면은 20억 원만큼의 이제 잉여 가치가 여기 덧붙여진다라는 겁니다. 현실에서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고요. 자본가도 먹고 살아야 되겠죠. 자, 자본가는 당연히 자기가 투자한 100억 원이 120억 원으로 증식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잉여가치에 해당하는 20억 원만큼을 마음껏 개인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도 다음 기회에 동일한 크기의 100억 원을 가지고 다시 생산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본가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잉여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을 마음껏 쓰더라도 내 자본은 여전히 100억 원이다. 라고 주장을 할 텐데 정말 그러냐라는 거죠. 최초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100억 원의 자본 중에 20억 원이 이미 소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기회에 다시 100억 원의 자본을 가지고 새롭게 생산을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노동자가 이전 기회에 생산한 20억 원의 잉여가치가 그걸 벌충해주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두 번째 기부터 최초의 100억 원 중에서 20억 원은 타인이 생산한 잉여 가치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한 바퀴 더 돌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세 번째부터는 이미 이제 100억 원 중에 40억 원이 잉여 가치가 되는 거고 이렇게 몇 차례만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자신이 정당성을 주장했던 100억 원은 뭐한 푼도 안 남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타인이 생산한 잉여 가치를 쌓아올린 결과만이 남아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전 세계 이제 자본가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리고 내가 자본을 투하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이제 이윤이라는 형태로 이제 잉여 가치를 취득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주장하는 그 자본은 사실은 뭐다? 타인이 생산한 것을 무상으로 취득한 잉여가치 총액을 대표할 따름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발제자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부터요.
따라서 축적을 전혀 무시하더라도 생산 과정의 단순한 연속, 즉 단순 재생산은 조만간에 필연적으로 모든 자본을 축적된 자본으로, 즉 자본으로 된 잉여 가치로 전환시켜버린다. 그 자본이 생산 과정에 들어갈 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개인 재산이었고 그 사람 자신이 몸소 노동해서 번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만간에 어떤 등가도 없이 취득한 가치, 즉 타인의 지불받지 않는 노동이 대상화된 것, 화폐 형태로든 또는 다른 형태로든 대상화된 것이 되는 것이다. 예, 이렇게 된다라는 거. 최초의 차본의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자본이라는 건 이것이다. 이렇게 된 거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성립할 수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음, 여기 보면은 또 23장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자본가들이 이제 그 노동력의 담지자인 이제 노동자들을 자신들의 이제 소유물로 이제 생각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드러나는가라는 예를 이제 들고 있는데 이건 뭐 이제 오늘날에도 대단히 잘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무슨 소리냐? 자유로운 노동자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노동자들의 이제 국외 위주를 금지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자본주의 경제에서 노동자들이 끊임없는 이제 불안정에 시달리게 되고 그래서 자본가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노동자들이 타국에 나가서 생존을 위해서 이제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을 때 자본가들이 이제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장은 얘네들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또 형편이 좋아져서 얘네들을 필요할 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얘네들의 이제 이주를 허용해 버리면 그때 가서 이제 막상 쓸만한 노동자를 구하기가 어렵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영국의 경제가 그 쇠퇴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마치 노동자들의 이제 국외 위주가 파멸적인 결과를 낳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 국외 위주를 금지하되 그 노동자들이 굶어 죽지 않을 수준으로만 이제 생존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노동자를 살아있는 기계로 취급하는 이런 사고들을 뚜렷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국외 이주를 금지한 상황에서 굶주리는 이제 노동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이제 폭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의 이제 분란을 진압하고 구호금 등등을 통해서 이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24장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자본가들의 이런 시각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라고 이제 알고 있는 이런 그 정책 내지는 이제 국가 역할이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본가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이제 필요한 노동력을 유지하는 게 예, 가장 이제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이주에 대해서 자본가들은
우리가 뭐 흔히 듣는 얘기죠. 국내 노동자들의 그 임금이나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제 요구가 거세지면 훨씬 이제 유리한 조건을 가진 타국으로 얼마든지 이제 자본이 이전할 수 있다라고 이제 공갈 협박을 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또 그 자본가들이 그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글자 그대로 글로벌한 수준에서 자본 이동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요구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정작 자국의 노동자들이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이주하는 것은 각종의 이제 그 빌미를 들어서 제약하려고 하는 태도를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타국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그들을 그 노동 계급의 이제 하층으로 삼아서 그 헐값에 이제 부리면서 자국의 이제 노동자들의 요구를 누르는 그런 이 역할로 또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듣는 그 용어는 외국인 노동자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이제 일하러 온 노동자들을 외국인 노동자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이런 식의 이제 용어 사용은 이 노동자가 당장 우리가 이제 필요해서 데려왔지만은 필요가 없으면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다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그 정주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는 용어법입니다. 그래서 그 올바른 정확한 용어를 사용한다라면은 그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이주 노동자라고 써야 되는 거죠. 예, 좋습니다. 자, 음, 일단 이 정도가 그 23장에 있는 이야기였네요. 자, 관련해서 뭐 추가적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하나 정도 더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왜냐면은 그 실제로 그 24장 1절하고 그 연결이 되기는 하는데 결국 그 자본주의적 생산이라는 게 한번 시작되면 그게 자기 스스로의 이제 그 논리를 가지고 계속 그 관계를 공고히 하고 그 고착화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에, 노동자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노동력을 한번 팔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자,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 조건, 생산 수단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뭐 역사적인 과정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본다고 했고요. 일단 이게 시작되면 어떻게 된다? 이 관계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제 재생산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노동자가 임금을 받고 그걸로 생활 수단을 구매해서 소비함으로써 노동력을 재생산했는데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남은 게 없잖아요. 여전히 생산 수단을 갖지 못한 노동자로서는 다시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얘기가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백승현 씨가 읽어줄 수 있을까요? 그리하여부터요. 그리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은 자기 자신의 진행에 의해 노동력과 노동조건 사이의 분리를 재생산함으로써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한 조건을 재생산하고 영구화한다. 그것은 노동자로 하여금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노동력을 팔지 않을 수 없도록 끊임없이 강요하며 또 자본가로 하여금 부유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동력을 살 수 있게 한다. 자본가와 노동자가 상품 시장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로 마주하는 것은 이제는 벌써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생산 과정 자체가 노동자를 자기 노동력의 판매자로 끊임없이 다시 상품 시장에 내던지며 또 끊임없이 노동자 자신은 생산물을 타인
자본가, 타인이 노동자를 구매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환시킨다. 사실상 노동자는 자기 자신을 자본가에게 팔기 전에 이미 자본에 속해 있다. 노동자의 경제적 예속은 자발적 자기 판매의 주기적 갱신, 자기에 의한 고용주 변경, 자기 노동력의 시장 가격 변동에 의해 매개되기도 하고 은폐되기도 한다. 예, 좋습니다. 자, 뭐 자본주의 사회 노동자가 자유로운, 이중에 의해서 자유로운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얼핏 보면은 자기 스스로 자본가와 고용 계약을 갱신하고 자본가로 옮겨 다니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에, 그 자본가 계급 자본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에, 은폐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결정한 결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자본주의 이전의 생산 관계 이전 사회에서는 예, 이른바 경제 외적 강제라는 게 직접 생산자들의 이제 잉여 노동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필수적이었다라는 거죠. 국가 권력, 종교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동원하는 게 필수적이었는데 자본주의적 생산은 일단 본 궤도에 이르기만 하면은 자기 자신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런 관계가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재생산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정리하고 있는 게 이런 거죠.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을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예요? 그냥 생산이 아니라 재생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번에 자본가가 화폐 자본을 투하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잉여 가치를 이윤이라는 형태로 전환시키는 과정까지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이 이제 그래서 반복되는 재생산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런 사실들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상품이나 잉여 가치의 생산일 뿐만 아니라 자본관계 자체의 재생산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정도겠네요. 자, 23장 이 정도로 해서 마칠까 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빼먹은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 당장 없으시면 이제 24장 1절로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 이야기 해주세요. 네, 그 800쪽에 어, 네, 보겠습니다. 그 인용구 아래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상품 생산 자체의 경제 법칙에 따라 판단하려면 뭐 개별적 교환 행위를 개별적으로 고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어, 이게 왜 나오는 얘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앞에서 계속 한 얘기는 개별적 고찰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왜, 그렇다면 이게 왜 여기에 아, 나오는 내용? 지금 그 얘기인 네. 거죠. 그, 사실 이게 그 1절에 그 전체적인 주제와 관련돼 있는 내용인데요. 1절의 제목이 뭐였어요? 요거였죠. 자, 뭐, 확대재 생산인데, 확대재 생산과 관련해서, 예, 우리가 주로 살펴봐야 될 내용이 1절에서 상품 생산의 소유 법칙이 자본주의적 취득 법칙으로 바뀐다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었는데,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되는 건 뭐예요?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구매와 판매인 거죠.
그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구매와 판매인데, 예, 예, 그, 어, 막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예, 그 상품 생산의 소유 법칙을 이 자본주의적 소유 법칙으로 바뀌는 과정 자체가 정반대로 되는 과정이잖아요. 상품 생산의 소유 법칙은 자기 노동의 생산물을 그 생산자, 노동할 사람이 가지게 되는 거고, 자본주의적 취득 법칙은 타인 노동의 결과물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거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라는 건데, 핵심은 이 과정에서 어, 그 바로 그 상품 생산의 소유 법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적용한 결과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은 그 우리는 이미 그 23장부터 그 자본주의적 생산을 이제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고찰을 했을 때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것은 이제 상품 생산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품 생산과는 관련이 없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자본주의적 생산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즉 노동력이 최초로 상품으로 판매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과연 상품 생산의 법칙을 위반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들까지 이제 교환 행위에서 이른바 등가 교환의 원칙이라는 걸 준수했는가만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 쪽에 보면은 이른바 이제 교환의 법칙이라는 게 준수되는 한 취득 방식은 예, 상품 생산에 상응하는 소유권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변형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상품 생산의 소유 법칙이 상품들끼리의 이제 교환에서 적용되려면 그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이른바 등가 교환의 원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상품 생산의 소유 법칙은 자기 노동의 생산물을 자기 자신이 소유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이제 온전히 작동하려면 생산수단이 생산자 자신의 소유였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상품 생산이 발전하면은 어떻게 돼요? 필연적으로, 예, 소수가 생산수단을 이제 독점하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상품 생산의 소유 법칙이 자본주의적 취득 법칙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타인 노동의 생산물을 무상으로 취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정반대로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가 이것은 이제 변증법적 역전이라고 불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했을 때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생산자가 생산수단 또는 이제 노동 조건으로부터 분리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노동력이 상품으로 될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일방적인 이제 그 탈이라는 것들이 이 과정에서 일어난 거냐? 얼핏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력 상품의 등가 교환이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생산의 소유 법칙을 위반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가가 노동력을 상품으로 구매할 때 그 가치만큼 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은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변증법적 역전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 이 부분을 읽을 때 이제 그 어, 많은 분들이 조금 그 난감해 하시는 게 뭐냐면은 변증법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들어와서 또 나름 어렵게 이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크게 어려운 게 아닐 수 있는데 너무 조금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지레짐작해서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한국에서는 이 변증법이라는 걸 흔히 이제 정반합이라는 이제 도식으로 주입받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텍스트를 읽을 때 자꾸 이제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면서 이제 헷갈려 버리는데 정반합이라는 도식은 변증법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도구 내지는 이제 부분적인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은 핵심은 이제 전혀 다른 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권 서문에서부터 확인했던 것처럼 변증법의 핵심은 모든 것은 변화 발전한다라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변화와 발전의 동력은 뭐다? 자기 자신의 발전에 따른 내부의 모순이 심화된 결과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상품 생산이 충분히 발전하면 필연적으로 그 상품 생산 자체의 모순이 심화된 결과로 전혀 다른 그 법칙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결국 그 노동력 상품의 구매와 판매인데 일단 상품 생산의 이제 법칙에서는 이른바 노동과 소유의 동일성이라는 게 그 천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노동해서 그 결과물을 내가 갖는다라는 건데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상품들을 교환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이게 적용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등가 교환의 원칙이다라는 거죠. 내가 노동한 결과물을 내가 가지기 때문에 타인이 노동한 결과물을 내가 가지고 있려면은 동일한 가치를 가진 상품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것만 위반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제 그 함정이 발동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하필 거래되는 상품이 인간의 노동력이다라는. 그래서 자본가가 노동력을 상품으로 구매할 때 임금이라는 형태로 그 대가를 지불했을 때 노동력 상품의 재생산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후려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노동력 상품의 등가를 임금으로 지불한다라고 계속 가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결과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자본가는 그 유통 영역에서 예, 자신의 화폐와 노동력을 교환함으로써 예, 노동력의 가치만큼 임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 딱히 사기를 치거나 이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구매한 노동력 상품을 자본가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상품으로 거래된 노동력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자본가가 사기를 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노동과 소유의 동일성으로부터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노동과 소유가 분리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었죠. 노동력의 이제 부등가 교환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등가 교환의 법칙은 그대로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상품 생산의 소유 법칙이라는 게 자본주의적 취득 법칙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런 정도겠네요. 답이 되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추가적인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일단 1절에서요.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막스의 이제 처음 설명은 뭐 상대적으로 조금 간략했던 것으로 이제 보이죠. 무슨 소리냐면은 자, 다음 줄 796쪽에서 일단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796쪽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죠. 노동과 소유의 분리는 노동과 소유의 동일성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는 법칙의 필연적 결과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나중에 이제 불어판을 출간하면서 이제 조금 더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스 사후에 이제 독일어 3판하고 4판을 출간할 때 엥겔스가 이 불어판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한 내용들이 조금 더 이제 그 상세한 설명을 여기서 이제 덧붙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상당히 이제 길게 이어집니다. 어, 예,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801쪽에 이제 마지막까지가 불어판에서 이제 추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상품 생산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런 식의 변증법적 역전, 상품 생산의 소유 법칙이 자본주의적 취득 법칙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불가피하게 되고 전면화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주 10번에 또 잊지 않고 이제 깨알같이 이제 푸르동을 꼬집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나왔지만은 푸르동은 자본주의 사회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것들을 이제 꿈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고자 했어요? 자본주의 이전의 상품 생산 사회로의 복귀를 꿈꿨다라는 거죠. 각자가 자기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자유롭게 생산하고 교환하는 이상적인 상황을 상정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상품 생산이 발전하면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적 착취가 전면화되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프루동은 그걸 이제 당초 이해하지 못했었다라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절까지인데요. 자, 1절까지 해서 다시 한번 다른 분들까지도 궁금하거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자, 당장 없으시면은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네, 발제자께서 지금 접속을 하셨어요. 자, 발제자께서 하실 말씀 또는 이제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임정미 씨 말씀해 주십시오. 임정미 씨 제 말 들리시나요? 지금 접속은 하신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발제자가 지금 접속해 계신데 딱히 지금 반응이 없으시네요. 아니면 채팅으로라도 음성 참여가 어려우시면 채팅으로라도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다른 분들 또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예요. 자, 2절부터 5절까지 발제가 상당히 이제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은 대부분 들어가 있지만 간략하게 진행이 됐는데 그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막스 당대의 이제 주류 경제학자들이
사회 전체의 이제 재생산이라는 문제를 도통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이제 명제를 제시해요. 수입 중 자본에 추가되는 부분은 생산적 노동자에 소비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이제 수입이라는 게 자본가들의 수입이죠. 즉, 이윤, 잉여가치인데, 자, 잉여가치 중에 이제 일부만 개인적 소비로 쓰고 나머지 부분을 예, 새로운 자본으로 전환시키게 되면 그러면 이제 확대 재생산, 축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산적 노동자에 의해서 소비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잉여가치 중에 축적되는 부분은 전부 다 추가적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한 가변 자본으로만 쓰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럴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어떤 자본도 가변 자본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변 자본과 이제 가변 자본이 그 해당 그 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비율로 분할돼서 예, 추가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왜 이런 이제 바보 같은 생각들을 했느냐라는 건데 그 원흉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애덤 스미스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개별 자본은 가변 자본과 불변 자본으로 분할이 되지만 사회 전체의 자본은 전적으로 가변 자본으로만 분해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건데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여기서도 어느 정도 설명이 나오지만은 조금 더 이제 상세한 비판은 자본론 2권에 등장을 합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지금 당장 우리가 그 확인할 수 있는 스미스 논리는 이거였죠. 네. 이 부분은 한번 좀 읽어볼게요, 같이. 805쪽입니다. 자, 어느 분부터 읽으실까요? 읽으셨고. 예, 정명호 선생님 부탁드릴까요? 예, 첫 번째 줄부터 읽어주십시오. 네. 리카도와 그 뒤의 모든 정치 경제학자들이 애덤 스미스의 뒤를 따라 되풀이하고 있는 주장, 즉 수입 중 자본에 추가되는 부분은 생산적 노동자에 의해 소비된다는 주장보다 더 큰 오류는 없다. 이 관념에 따르면 자본으로 전환되는 전체 잉여 가치는 가변 자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도 시초에 투하된 가치와 마찬가지로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으로, 즉 생산 수단과 노동력으로 분할된다. 노동력은 가변 자본이 생산 과정에서 취하는 형태다. 이 생산 과정에서 노동력 자체는 자본가에 의해 소비되며 생산 수단은 노동력의 기능, 즉 노동에 의해 소비된다. 동시에 노동력의 구매에 지출된 화폐는 생활수단으로 전환되는데 이 생활수단은 생산적 노동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 노동자가 소비하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자기 분석에 의해 각 개별 자본은 불변적 구성 부분과 가변적 구성 부분으로 분할되지만 사회의 자본 전체는 전적으로 가변 자본으로만 분해될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의 자본은 전부 임금으로만 지출된다는 엉터리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예, 좋습니다. 이어서 오선희 씨 부탁드릴게요. 자, 오선희 씨 지금 읽으실 수 있을까요? 네, 네네네. 부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디부터 읽으면 되죠? 예컨대부터요. 예컨대 직물 공장주가 2,000원을 자본으로 전환시킨다고 하자.
그는 이 화폐의 일부를 직조공의 고용에 지출하고 기타 부분을 실, 기계 등의 구입에 지출한다. 그런데 그에게 실과 기계를 판매한 사람도 판매 대금의 일부를 다시 노동에 지불한다. 이렇게 소급해가면 결국 2,000원 전부가 임금으로만 지출된다. 즉 2,000원이 대표하는 생산물 전부가 생산적 노동자에 의해 소비된다. 보는 바와 같이 이 논증의 핵심은 이렇게 소급해가면이라는 말 한마디에 있는데 이 말이 우리를 이리저리 정처 없이 끌고 간다. 사실 애덤 스미스는 연구가 곤란하게 되기 시작한 바로 그곳에서 연구를 중단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논리인 거죠. 한 상품의 가치가 불변자본과 가변자본과 잉여가치로 이루어져 있는데 스미스 얘기는 이 상품 가치 중에서 이제 불변자본에 해당하는 부분도 이전 기에 이제 그걸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시 불변자본과 가변자본과 잉여가치로 나누어졌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생산 수단을 생산하는데도 임금이 지출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생산 수단을 생산하는 생산 수단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 그 전 길을 또 가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 불변자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줄어들고 언젠가는 계속 이렇게 소급해 가다 보면은 불변자본 없이 이제 가변자본으로만 이루어지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의 되도 않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이제 자본주의 경제뿐만 아니라 한 사회에서의 이제 재생산이라는 게 어떻게 그 진행되는지를 제대로 그 적어도 막스 당대에는 스미스 이래 이제 모든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제대로 분석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와 관련해서 막스가 자본론 이권을 상세하게 비판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자본주의 경제 재생산을 총괄하는 시도가 재생산 표식이라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막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미스가 이렇게 이제 헛소리를 해놓은 것을 스미스의 이제 후예들이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어, 활용하는데 실패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미 한번 봤어요. 그 기계화 대공법 공부할 때 기계에 의해서 축출된 노동자들이 다른 어느 곳에서 반드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식의 이제 논리를 폈었잖아요.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근데 그게 왜 이제 말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막스가 명확하게 논박을 했는데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읽고 나면은 그 주류 경제학자들이 왜 그렇게 되도 않는 소리를 했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왜? 예, 기계가 그 노동자들을 고용됐던 노동자들을 쫓아내고 그만큼 이제 자본가 수중에 남아도는 자본이 있으면 예, 그걸로 새로운 노동자를 반드시 고용할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논리다라는 거죠. 왜? 추가되는 자본을 전부 다 생산적 노동자가 소비하기 때문이다라는 식의 이야기거든요. 자, 그리고 그런 이제 보상 이론의 논리에는 이런 식의 이제 잘못된 명제뿐만 아니라 이따가 이제 보게 될그 노동기금이라는 게 한 사회에서 불변의 크기다라는 논리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한 사회에서 전체 노동자들이 소비할 수 있는 노동기금, 즉 생활수단의 양이라는 건 주어져 있는 건데 사회 한 부분에서 이제 기계 때문에 노동자들이 떨려나게 되면은 그만큼의 생활수단이 남아 돌기 때문에 역시 그 생활수단을 는 사회의 다른 어느 곳에선가 틀림없이 이제 노동자들한테 돌아가게 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들이 성립하는 거다라는 거죠. 애초에 이제 출발점 자체가 잘못된 명제였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2절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3절이 절욕설입니다.
자, 이거는 발제자께서 발제문에 이제 질문으로 달아놓은 부분도 있는데요. 자, 임정빈 씨 아직도 지금 참여가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혹시 잘 안 들리시나요? 접속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계속 답이 없네요. 네, 채팅도 조용합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조금 살펴보죠. 자, 사실 저력선이라는 건 별거 아니거든요. 음, 자본가가 자기 재산을 마음껏 사치와 낭비로 탕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스럽게도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고 투자를 해서 우리 모두를 이제 그 생존케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 사회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마땅히 이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논리예요. 어떤 훌륭한 분이 하셨냐면 나소 시니어라는 분이 하셨죠. 예전에 우리 그 잉여가치를 공부할 때 최후의 1시간 주장한 그 분입니다. 예, 그분 다운 이야기인데 지금 질문은 뭐냐면은 어, 이 저력설과 같은 논리가 이제 오늘날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예.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좋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어때요?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나요? 딱히 답을 안 하고 계시네요. 어, 낙수 효과. 네, 채팅 아니라 직접 말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낙수 효과라는 거는 어떤 이제 그 좀 잘 나가는 데다가 그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이익이 많이 나면 다른 쪽에도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식의 논리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헛소리기는 하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그 예, 자본가에게 왜 마땅히 이윤을 주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이제 그 근거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저력설이에요. 아마 그 틀림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얘기. 뭐 경영학, 경제학 막론하고 이윤이라는 건 뭐다? 자본가가 위험을 감수한 대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가가 투자를 해서 어, 항상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걸 무릅쓰고 위험을 감수했으니까 마땅히 그에 대한 이제 보상으로 어, 이윤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제 논리인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대놓고 이제 시니어처럼 자본가가 자신의 욕구를 억제한 결과로 세상이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차마 하지는 못하지만 결국에 이제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이윤 정당화의 이제 논리들입니다. 이것들이 결국에는.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815쪽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쪽 아래서부터 볼까요? 네.
여기서 보면 이제 속류 경제학의 시기가 찾아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 잊으셨을 가능성이 높지만, 자본론 1권의 이제 서문에서 보면은 183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속류 경제학의 시기가 찾아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보면은 예, 여기저기서 이제 사회가 불온해지기 시작하면서 주류 경제학자들도 대놓고 이제 지배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이야기거든요. 자,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아 씨 지금 읽으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읽을 수 있습니다. 네, 맨체스터에서부터 부탁합니다. 네. 맨체스터에서 시니어가 자본에 대한 이윤, 이자를 포함은 12시간 노동 중 최후의 1시간 지불받지 않는 노동의 산물이라는 것을 발견한 바로 1년 전에, 그는 또 하나의 발견을 세상에 발표했다. 그는 거만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생산 도구로 여겨지는 자본이라는 말을 전력이라는 말로 바꾼다. 이것이야말로 속류 경제학의 발견의 기막힌 견본이다. 속류 경제학은 경제학적 범주를 아청꾼의 문구로 바꾸어 놓고 있으며 그것이 전부다. 시니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야만인이 활을 만든다면 그는 하나의 근로에 종사하는 것이지 전력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초기의 사회 상태에서 노동수단이 어떻게, 그리고 왜 자본가의 전력 없이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가 진보하면 할수록 사회는 그만큼 더 전력을 요구한다. 즉, 타임의 근로와 생산물을 취득하는 것이 본업인 사람들의 전력을 그만큼 더 요구한다. 노동 과정을 위한 모든 조건들은 이때부터 자본가의 그만한 수의 전력 행위로 전환된다. 곡물이 식량으로 모두 소비되지 않고 일부가 종자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자본가의 전력 때문이다. 포도주가 발효를 위해 일정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자본가의 전력 때문이다. 자본가가 생산 도구를 노동자에 대부할 때, 다시 말해 증기기관, 면화, 철도, 비료, 역축 등을 소비해 버리지 않고, 또는 속류 경제학자의 유치한 표현에 의하면 그것들이 가치를 화치품 기타의 소비재에 탕진하지 않고 그것들을 노동력과 결합시켜 자본으로서 그것들의 가치를 증식시킬 때 자본가는 자기 자신을 수탈한다는 것이다. 자본가 계급이 이 과정을 어떻게 실현하는가는 이제까지 속류 경제학이 해명하기를 완강히 거부한 수수께끼다. 여하튼 세계는 오직 비휴누신의 현대적 속죄가인 자본가의 자기 고행에 의해 굴러가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축적뿐 아니라 단순한 자본의 유지조차도 그것을 소비하려는 유혹에 저항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한다. 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땅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윤을 바쳐야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인데, 뭐 막스가 꼬집고 있는 게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사회에서는 그런 식의 자본가의 저력 없이도 얼마든지 이제 세상이 굴러가더라라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오늘날의 이제 버전이 이 논리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예, 이런 식의 그 자본가가 굳이 이제 위험을 감수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예, 세상에 이제 굴러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전혀 안 그래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적 생산 그 자체를 당연시하고 마치 그것이 유일하게 이제 올바른 방식인 것처럼 상정하면서 이제 이런 논리들이 작동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근데 사실 이런 식의 이제 시니어의 논리가 등장하기 이전에 아직 계급 투쟁이 이제 전면화되지 않은 그래서 지배계급의 그 경각심이 예, 예, 상승하지 않은 시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서문 공부할 때도 나왔었죠. 노동자들에게 탈취한 획동물을 산업자본가와 놀고 먹는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 어떻게 분배하면 축적에 유익하겠는가를 둘러싸고 싸웠다라는 거죠. 부르주아지들과 이제 지주들이 이제 싸웠다라는데, 그 과정에서 나름 그 재미있는 역할을 한 사람이 또는 이제 솔직한 역할을 한 사람이 멜서스라는 분입니다. 보통 이제 멜서스는
잉그론의 주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여기서 멜서스가 정확하게 이제 어떤 계급을 대변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812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자본가들이 아무리 치부하더라도 그게 축적을 그 거의 하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자, 피린 씨 읽어줄 수 있을까요?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입니다. 자본가의 마음 속에서부터요. 피린 씨도 지금 답이 없으시네요.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래저래 이제 참석 못한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자, 김채린 씨한테 다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입니다. 자본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향락욕과 치부욕 사이의 불행한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1820년경에 멜더스는 축적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생산에 종사하는 자본가가 담당하고 낭비하는 일은 잉여 가치의 분배에 참여하는 기타 사람들, 즉 토지 귀족이나 관리와 목사 등이 담당하는 분업을 대탕했다. 대출욕과 축적욕을 분리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네, 이게 이제 멜서스가 한 얘기인데 인고론이 아니라 각주 26번을 보면은 예, 멜서스도 이제 정치경제학 원리라는 책을 썼어요. 예, 그러면서 자본가들에 대해서 야, 너네는 열심히 축적해. 소비는 우리들이 해줄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이제 리카도 아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자본가들의 이제 대변자들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멜서스하고 그 자본가들의 대변자들, 리카도 아파라고 불리는 주류 경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은 실제로 그 축적과 소비의 재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라는 건데 이거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자, 이미 오래 전에부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은찬 씨 부탁드릴게요. 다시 이미 오래 전에부터요. 이미 오래전에 향락가가 되고 사교가가 되어버린 자본가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대변자인 리카도 학파의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절규한다. 멜더스가 높은 지대, 높은 세금 등을 설교하고 있는 것은 근면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생산적 소비자들의 압력을 통해 그들의 근면을 계속 자극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산, 끊임없이 확대된 규모의 생산을 구호로 내걸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생산이 촉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해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기 위해 상당한 수의 사람들, 그들에게 일을 시킨다면 그들의 성격상 일을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일단의 사람들을 무의소식하도록 하는 것은 전혀 공정하지 못하다. 그러나 그는 산업 자본가들의 빵에서 버터를 빼냄으로써 그들에게 축적에 대한 자극을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보면서도 노동자를 근면하게 만들기 위해 임금을 최저 한도까지 억누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또한 이윤 획득의 비밀은 지불받지 못한 노동의 취득에 있다는 것을 조금도 감추고 있지 않다. 예,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속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멜서스는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인구의 증가는 이제 기하급수적이고 식량의 증가는 선설국수적이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노동자들의 이제 임금 인상을 반대하기 위한 거였다. 노동자들한테 쓸데없이 이제 임금을 올려주면은
얘네들이 그 자꾸 그 자신의 유격을 통제하지 못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끼만 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한계에 다다른다. 이런 식의 논리고 다시 굶어 죽어서 원상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금 인상은 해서는 안 되는 거다라는 식의 논리인데 보통 우리는 이 근거를 이제 여기서부터 찾고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근거가 조금 이따 나올 임금기금설입니다. 노동기금설이에요. 제가 볼 겁니다. 자, 근데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서도 자본가들에 대해서는 예, 전혀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책에는 자세하게는 안 나왔지만은 멜서스가 이제 그 당대의 모든 부르주아 경제학자들과는 다르게 대단히 예외적으로 과잉 생산이라는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멜서스는 지주계급의 대변자였거든요. 그래서 자본가 너희들이 도대체가 이제 쓸 줄을 모르고 축적만 할 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과잉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쓸 줄 아는 이제 우리가 대신해 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 귀족들 그리고 자신과 같은 목사 같은 사람들 이런 비생산적인 계급이 그분으로부터 소비라는 소명을 천형을 소명으로 받았다라는 식으로 이제 되도하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제 남아도는 걸 왜 이제 그 절대 다수의 근로인민이 소비하면 안 돼요? 애초부터 안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예, 그분의 뜻에 따라서 안 된다라는. 멜서스가 이제 성공의 목사였죠. 예,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멜서스의 이제 논리는 되도 않는 이야기이고 그 서로 충돌하는 얘기 같지만은 자신의 이제 계급적 입장으로서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제 드러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주계급의 대변자로서 자본가들에 대해서는 과잉 생산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주들, 비생산적 계급의 소비를 보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이제 다수를 점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근로인민들은 그들의 이제 몫은 그분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어, 4절에 가면은요. 요건 이제 그 아까 발제문 대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4절의 이제 제목이 이거죠. 잉여 가치가 자본과 수입으로 분할되는 비율과는 관계없이 축적의 규모를 결정하는 사정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본가가 잉여 가치 중에 어느 만큼을 개인적 수입으로 소비하고 어느 만큼을 추가로 축적하는가에 따라서 축적량이 축적률이 결정이 될 텐데 그러면 축적의 규모는 완전히 이제 그렇게 결정되면 변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본주의적 생산이 대단히 이제 탄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게 노동력의 착취도이고요. 그다음에 노동 생산성, 그다음에 사용되는 자본과 소비되는 자본 사이의 차액 등대, 그다음에 투하 자본의 크기인데 각각의 주제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첫 번째 주제, 그 노동력의 착취에 관한 내용들이 제일 이제 길게 서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825쪽의 첫 번째 문단까지가 이 노동력의 착취도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문제부터가 노동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내용은 830쪽 첫 번째 문단까지 이어집니다.
그 다음 문단이 사용되는 자본과 소비되는 자본 사이의 차액이고요. 그다음에 831쪽의 두 번째 마지막 문단이 투하자본의 크기에 대한 얘기인데 흔히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정도고 그리고 그첫 번째 소주제인 그 노동력의 이제 착취도와 관련해서 예, 예, 그 지배계급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노동계급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어요. 예. 자,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822쪽입니다. 자, 백승현 씨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18세기 말과 19세기 첫 10년 동안 잉글랜드의 차지 농업가들과 지주들은 농업 노동자들에게 임금의 형태로는 생계에 필요한 최저한도 이하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교구의 구호금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절대적인 최저 수준의 임금을 실시했다. 당시 잉글랜드의 독배리들 오만한 상류층이 임금 수준을 합법적으로 제정할 때의 웃음거리 한 예는 다음과 같다. 1795년 버셔커의 지주들이 스피렛랜드에서 임금 수준을 제정하고 있을 때 그들은 마침 점심을 먹었는데 그들은 노동자들에게는 점심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그들은 8파운드 11온스짜리 빵 한 덩어리 값이 1실링일 때 주급은 성인 1인당 3실링이어야 하고 빵 한 덩어리 값이 1실링 5펜스에 달할 때까지는 임금 수준을 규칙적으로 높일 것이며 빵값이 그 이상으로 올라 2실링이 될 때까지는 임금 수준을 규칙적으로 감소시켜 그들의 빵 소비가 종전보다 5분의 1이 감소되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예,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빵 가격이 오르면 임금을 처음에는 올려주다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것 같으면 오히려 임금을 깎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아서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하라는 이야기인데, 자, 이게 뭐냐면은 애초에 이제 임금이 생계에 필요한 최저함도에 못 미치는데 나머지를 이제 교회의 구호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최저임금제의 그 시초가 됩니다. 실제로 여기 나오는 이제 스피넷랜드라는 지명을 따서 스피넷랜드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사실은 역사상 최초의 사회복지 입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이제 그 선구적인 그 사례라고 그 사회복지 교과서 같은데 이제 실려 있는 내용인데 그 실체는 이런 거더라. 결국에 이제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이른바 최저임금제라든가 사회복지라는 게 결코 그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계획되고 집행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가들이 봤을 때 이제 노동계급이 자기들이 이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그 써먹을 수 있도록 이제 유지하는 것 자체가 최우선적인 이제 목적이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제 그 복지 정책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지는 대상들이 제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흔히 차상위 계층이라고 이제 불리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도움을 주었을 때 이른바 그 최소한의 이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집중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제 이 제도의 이제 의도를 대단히 이제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정도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른바 이제 노동기금. 노동기금 관련한 내용은 노동기금이란 용어 자체에 대해서는 앞서 질문이 나왔었고 5절에서 나와 있는 이제 노동기금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변할 수 없는 고정된 크기라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선구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예, 제레미 젠담이 또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네, 벤담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2편 공부할 때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보통 이제 벤담은 공리주의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그 자본론의 이제 각주를 보면은 사실은 이것도 이제 자기가 아니었던 거죠. 예. 어쨌거나 보통 공리주의를 이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예, 요약을 하고 이게 마치 이제 부의 재분배를 지향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마치 이제 다수의 이익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표방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리주의는 사실 이제 영어의 유틸리터리언이즘을 번역한 거죠. 그래서 어원을 따져보면은 유틸리티, 효용입니다. 효용. 부르주아 경제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 효용이 바로 공리예요. 다른 말로 쾌락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싫어하고 쾌락, 효용, 공리를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많을수록 많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거는 원래 그 의미는 사회 전체의 이 공리, 쾌락,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두가 자기의 이기심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보장해 주면 된다라는 논리였습니다. 그게 공리주의였어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훨씬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윤색된 결과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그 벤담의 아이디어 중에 이제 하나가 이른바 노동기금, 임금기금이 고정된 크기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관련해서 이제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네, 정명호 선생님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어디부터냐면은 음, 833쪽에 두 번째 줄부터입니다. 이 교리는부터입니다. 이 교리는 벤담 자신과 멜더스, 제임스 비, 맥컬록 따위가 변호론적 목적을 위해 특히 자본의 일부인 가변 자본, 즉 노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을 고정적인 크기로 묘사하기 위해 이용했다. 이 교리에 의해 가변 자본의 소재적 문제, 즉 가변 자본이 노동자들을 위해 대표하는 생활수단의 양 또는 이른바 노동기금은 사회적 구호 중 자연 법칙에 의해 고정되어 변경될 수 없는 특수 부분으로 되어 버렸다. 예, 사회적 이게 이제 이런 주장이에요. 자, 한 사회에서 이제 노동자들의 소비에 돌아갈 몫은 사전에 정해져 있고 결코 변할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뭘까요? 예, 근거가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멜서스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바로 그분의 뜻이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예, 차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없었던 다수의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자연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때의 자연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쓰여요? 자기들이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할 수 없을 때 차마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때 신 대신으로 쓰는 게 자연이에요. 사실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예외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주류 계급의 대변자인 멜서스와 반대편에서 이제 자본가들의 대변자인 리카드 왕파 모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라는 것들은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거의 유일한 외외가 이제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각주 이제 53번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미래 정치 경제학 원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존 스튜어트 밀조차도 자기 책의 초판에서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노동기금은 불변의 크기다라고 써놨는데 한참 지나서 이제 개정판을 내면서 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입장을 바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당대의 부르주아 경제학자로서는 지극히 예외적인 이런 경우였는데 뭐 그렇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게 이제 대세에 지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자본가들의 태도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요. 정말 되도 않는 얘기인데 뭐 이제 발제자께서 질문을 달아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야? 노동기금설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예요. 자, 19세기 중반까지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도 않게 노동기금은 불변의 크기다라고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임금의 크기는 사전에 정해져 있고 결코 변경될 수가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자,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거의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사고를 내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당시 초기에 한번 난리가 난 게 이제 인국공 사태였어요. 예. 인천국제공항에서 그 보안 검색을 담당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시킨다고 정부 초기에 선전을 했었죠. 알고 보니까 제대로 된 정규직도 아니고 그냥 무기계약직으로 계약 기간만 이제 보장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도 마치 이게 불공정하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왜 그래요? 예, 내가 열심히 이제 정규직 취업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야, 너희들 이제 열심히 공부도 안 하고 실력이 없어가지고 비정규직으로 입사했으면서 예, 몇 년 이제 근무했다고 정규직으로 되면은 이게 이제 불공정하다고 얘기한 건데 하고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사실은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게 이런 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모든 사람이 정규직이 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당연한 듯이 이미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정규직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비정규직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조금 더 나은 노동 조건을 이야기하는 건데 애초에 그게 모든 노동자들한테 실현 불가능한 거다라고 미리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이제 정규직 수준의 임금을 받을 경우에 자본가들의 임금 비용이 상승하겠지만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노동자들 스스로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바 예비 노동자들, 학생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다라는 거죠. 네. 왜? 결국 이건 뭐예요?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임금의 크기, 노동기금이 고정돼 있다라는 사고와 똑같은 얘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정규직이 되면 그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대단히 널리 퍼져 있는 귀족 노조,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이제 비난이나 공격도 똑같은 논리다라는 거죠.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나 이제 노동 조건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 모두에게도 적용될 수는 없다라고 미리부터 이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 자, 이명박근혜 정부 때 이제 임금 피크제 같은 걸 설명하면 선전하면서 노동자의 세대 간 갈등을 조장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나이 들어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동자가 임금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청년 세대 노동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논리인데 전부 다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네,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임금의 크기라는 게 불변이다. 라는 식의 이제 사고를 알게 모르게 우리가 내면하고 있다. 네, 이런 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되도 않는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걸 읽을 때 생각을 하는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이제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이 자기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이걸 당연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 정도이겠네요. 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시면은 일단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5장의 1절부터 4절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밤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